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선수들의 체력을 향상시켰던 건 이었대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시즌이 되면 또 우리의 영원한 술안주, 영원한 눈물 버튼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표팀이 당시에 어떤 축구를 구사했는지, 도대체 뭘 그렇게 잘해서 준결승까지 올라간 건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았어, 그래.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당시의 베스트 11을 알아볼게요. 지금 토트넘이 3-4-3 쓰죠? 그거랑 포메이션이 똑같았어. 일단 골키퍼에 이훈재, 그리고 스위퍼엔 홍명보, 양쪽 스토퍼에는 김태형, 최진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에는 유상철, 김남일, 오른쪽 윙백에 송종국, 왼쪽 윙백에 이영표 혹은 이을용, 그리고 왼쪽 윙포워드에 설기현, 오른쪽 윙포워드에 박지성 혹은 이천수, 그리고 원톱에는 황선홍 아니면 안정환이었습니다. 멤버 지렸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게, 이분들이 지금 다 어디서 한 자리씩 하고 계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지성 선수 아니면 박지성 이런 식으로 통일해서 부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압박. 자, 압박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볼 가진 선수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압박. 두 번째, 측면이든 중앙이든 한쪽으로 쓱 몰아주는 압박. 세 번째, 커버 섀도우라고 해서 상대의 패스 길목을 차단하는 압박. 자, 그런데 우리 대표팀은 2002년 월드컵 내내 1번 압박을 실행했습니다. 볼 쪽으로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압박. 이러한 형태의 압박은 현대 축구에서 가장 선진적인 유럽 축구에서 행해지는 압박이에요. 근데 이러한 유럽식 선진 압박을 20년 전에 우리 대표팀이 대회 내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 방어. 제가 아까 우리 대표팀이 공에 도전하는 강한 압박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인 방어를 했다. 근데 그렇다고 완전 포지션을 파괴하면서까지 한 명씩 물고 다닌 건 아니었어요. 당시 우리 대표팀은 기본적으로 3-4-3 유지하다가 상대가 우리 수비 진영 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한 명씩 물어. 그리고 볼이 바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상대가 우리 진영 쪽으로 못 오고 뒤로 밀려. 그러면은 다시 3-4-3 지역 방어 형태로 돌아왔던 거죠. 자, 이러한 대인 방어 방식이 두드러졌던 게 포르투갈전이죠. 당시에 세계 최고 선수 중 하나였던 루이스 피구가 송종국 선수한테 계속 막히니까 반대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종국이 형이 그대로 따라갔네. 그래서 그날 피구가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에요.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 자, 굉장히 고도화된 현대 축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강한 압박, 그거를 이 디펜시브 서드, 수비 3분의 1 지역부터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팀은 압박 정말 열심히 한다 싶어도 보통 우리 하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당시 우리 대표팀은 이 미들 서드 위쪽, 여기서부터 강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까 당시 상대팀들은 우리 디펜시브 서드에 들어오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당시에 준결승까지 6경기를 치렀거든요. 그 6경기 동안 정상적인 인플레이 상황에서 실점을 한 게 딱 한 점이에요. 준결승 독일전에서 발락한테 먹힌 거. 물론 미국전에서도 먹히긴 했지만 그땐 황선홍 선수 눈두덩이가 찢어져가지고 밖에서 치료받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한 명이 적었어. 자, 그리고 당시 우리 대표팀이 정말 놀라웠던 건 이러한 강한 강도의 압박이 경기 막판 그리고 연장전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피지컬 코치였던 레이몬드의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드컵을 준비하던 당시 한국은 빠른 템포의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분 동안만 가능했죠. 마지막 30분 동안은 경기 템포가 뚜렷하게 느려졌어요. 그런 부분을 향상시키는 게 제 임무였죠. 그래서 이 레이몬드가 일명 요요 테스트, 셔틀런을 해가지고 체력을 향상시켰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레이몬드의 말에 따르면 그건 말 그대로 그냥 테스트다. 선수들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선수들의 체력을 향상시켰던 건 미니게임이었대요. 피치 사이즈와 선수들 숫자, 그리고 경기 시간, 또 각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을 조절하면서 체력을 쫙 끌어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안정적인 경기 운영. 월드컵은 정말 중요한 무대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이었어요. 근데 그런 무대에서 수비 지역에서 실수해가지고 한 골 먹힌다? 팀으로서 이거 너무 뼈 아픕니다. 그리고 그 실수한 선수는 이민 가야 돼요. 자, 그래서인지 당시 경기를 보면은 정말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아예 실수할 것 같은 상황 자체를 안 만들어. 요즘에 뭐 노이어나 에데르송 이런 친구들 보면은 수비수랑 짧게 주고받죠. 근데 운재 형님은 그딴 거 없어요. 그냥 명보 형이 백패스 주잖아요. 그러면 상대 공격수가 한 30m 앞에 있어. 그때부터 그냥 빡! 최대한 멀리 차는 거야. 그리고 우리 수비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는데 상대 공격수가 막 압박을 해온다? 그럴 때 센터백이나 중앙 미드필더한테 짧게 준다. 그딴 거 없어. 그냥 라인 타서 길게 보내는 거예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공격할 때도 보면 확률이 낮더라도 굉장히 안전한 방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짧게 패스해서 한 칸씩 전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뒷공간에 시원하게 때려 넣어. 그러면 상대 센터백은 자기네 골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을 반대로 걷어내기가 불편한
팽팽하단 말이야. 뒤에 누가 쫓아오는지 시야 확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걷다 대고 지성이 형이 바짝 압박하는 거예요. 부딪히고 비벼. 존나 비벼. 거기서 막 압박을 하다 보면은 상대가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스로인도 얻어내고 코너킥도 얻어내고. 그렇게 또 거기서 공격을 이어가는 거예요. 레스트 디펜스. 자, 레스트 디펜스라는 게 뭐냐? 볼 뺏겼을 때 상대의 역습을 잘 저지하기 위해서 미리 자리를 잘 잡아놓는 거. 근데 당시 우리 대표팀이 이 레스트 디펜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볼을 가지고 있어도 뒤에 수비 구조는 요렇게 가져가는 거지. 상대 공격수 2명이 이렇게 머무르면 우리 3백 그리고 김남일 선수까지는 요 자리를 그대로 유지했던 거예요. 나머지 선수들은 공격한다고 자리를 이리저리 바꾸지만 요 4명은 고정인 거지. 그리고 요 수비 구조가 자세히 보면 삼각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상대 공격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수비수들이 막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 공격수한테 볼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대표팀이 이 레스트 디펜스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코너킥 공격할 때였어요. 코너킥 공격할 때 보통 센터백들이 올라가서 헤더 박으려고 하죠. 센터백들이 헤딩 잘하니까. 근데 우리 센터백들은 코너킥 때 안 올라갔습니다. 뒤에 쳐져서 역습 당할 걸 대비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비할 때 플러스 1 셋업, 그러니까 상대 공격수가 1명이면 우리 수비는 2명이다. 요 원칙을 굉장히 잘 지켰어요. 빠른 공격 속도. 당시 우리 대표팀의 공격 속도는 정말 빨랐습니다. 우리 선수가 중원에서 볼을 잡았는데 앞에 공간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측면에 설기현, 박지성이 볼을 잡았다? 그러면 뒤에 내주고 다시 공격 작업 해나가도 돼요. 근데 그딴 거 없어. 앞에 수비가 2명이 있어도 돌파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돌파의 확률도 꽤 높았어요. 특히 설기현 선수는 볼이 오면은 그대로 흘려가지고 돌아뛰는 거. 요즘에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가 하는 거, 그거 많이 했어요. 그런 플레이는 기본적으로 공격 속도를 높이죠.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낮더라도 득점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쪽으로 자꾸 볼을 투입시켰어요. 전진 패스 오면 완타치로 돌려놓고 침투하고 또 완타치로 돌려놓고, 요런 플레이들 정말 많이 했죠. 그리고 당시 우리 대표팀은 슈팅도 망설이질 않았어요. 열리면 때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팀 전체적으로 합의가 돼 있으면 그냥 마음 제대로 먹고 때리는 거야. 그러면 슈팅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죠. 원래 애매하게 때릴까 말까, 내가 지금 때려도 되나, 요런 생각하면서 슈팅하다 보면은 임팩트가 구립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빠른 속도의 공격을 할 때 필요한 게 스위칭이죠. 흐름에 딱 맞게 스위칭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스위칭이 위력을 발휘했던 게 폴란드전 황선홍 선수의 첫 골 장면이었습니다. 당시에 왼쪽 측면에서 이을용 선수가 크로스를 올려서 황선홍이 왼발 인사이드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죠. 근데 그 장면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게 박지성 선수의 움직임이었어요. 이을용이 크로스 준비할 때 박지성은 이렇게 해가지고 파포스 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상대 센터백 2명이 딸려왔어요. 그 동시에 황선홍은 니어포스트로 잘라 들어가니까 완벽한 프리 찬스가 났던 거죠. 아웃 넘버, 공격 작업 시에 득점 확률을 높이려면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그러려면 상황을 판단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침투를 해야 될 겁니다. 당시 그런 침투 역할을 맡았던 게 홍명보, 유상철, 박지성이었어요. 자, 먼저 홍명보, 스위퍼로서 후방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중원의 김남일, 유상철이 상대한테 한 명씩 잡혔다 그러면 쓱 올라와가지고 미드필더의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었어요. 당시 경기를 보면 홍명보 선수가 갑자기 쭉 올라와가지고 중거리 슛까지 때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많았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게, 갑자기 미드필더의 수적 우위가 생기니까 상대 미드필더가 어때요? 나 지금 김남일 막아야 돼, 홍명보 막아야 돼, 야 왜 나한테 2명이야, 이런 시간적 공간적 공백이 생기니까 전진하기 쉬웠던 거죠. 자, 그리고 또 유상철 감독님, 평소에는 중원을 탄탄하게 지키다가 볼이 측면으로 가서 크로스가 올라올 것 같다? 그럼 과감하게 박스 안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진짜 위협적이었어요. 헤더도 잘하셨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침투러는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주로 오른쪽 윙포워드로 뛰었지만 중앙 미드필더로 뛸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공수 밸런스 잘 잡아주다가 필요할 때 딱 침투해가지고 박스 안에 수적 우위를 만들었죠. 그 침투력이 빛을 발했던 게 이탈리아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0대1로 뒤지고 있던 87분 설기현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지성이 형 발에서 시작이 됐어요. 박지성이 황선홍에게 패스하고 침투를 했고, 황선홍이 그 볼을 설기현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설기현 선수가 그 기적같은 왼발 슛을 편하게 때릴 수 있었던 게 박지성의 침투 때문에 요 센터백이 이렇게 딸려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설기현이 그 파누치의 손을 맞고 떨궈진 볼을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슈팅할 수 있었던 거죠. 게임 매니지먼트. 자, 2002년 월드컵을 아무리 돌려봐도 히딩크 감독의 그 게임 매니지먼트, 용병술의 역할이 컸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전 때 우리가 0대1로 지고 있었죠. 그때 68분에 유상철을 빼고 최용수를 투입했어요. 중앙 미드필더 빼고 공격수 투입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춘수영까지 투입했는데 중앙 미드필더긴 했지만 사실상 공미였어. 0대1로 지고 있으니까 따라잡아야 되니까 공격적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전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0대1로 지고 있으니까 62분에 김태형을 빼고 황선홍을 넣습니다. 이번엔 수비수 빼고 공격수. 아니 근데 또 하필 그때 김남일 선수가 다치네. 그래서 김남일 빼고 이천수 투입.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빼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투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던 게 방금 3백을 4백으로 바꿨잖아요. 요거를 다시 3백으로 바꿉니다. 제가 보기에도 당시 이탈리아의 비에리가 너무 위협적이어서 센터백 2명 가지고는 좀 막기가 버거워 보였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히딩크가 유상철을 김태형 선수가 원래 있던 자리로 싹 내리더라고요. 다시 3백을 만든 거죠. 자, 밸런스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공격적인 변화를 가져갔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82분에 홍명보를 빼고 차두리를 집어넣습니다. 또 수비수 빼고 공격수 넣은 거야. 이거 엄청 과감하죠? 그리고 수비 라인은 다시 포백이 됐어요. 유상철, 최진철 두 명이 센터백을 본 거죠. 3백 했다, 포백 했다, 3백 했다, 다시 포백. 경기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꾸는 거야. 그리고 센터백 앞에 박지성 선수 하나 놓고 차두리, 황선홍, 안정환, 설기현, 이천수 다 공격하는 거야. 자, 그래서 87분 설기현 선수의 동점골 그리고 연장전에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을 보면 박스 안에 우리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골 넣은 선수들은 뭐야? 바로 옆에 있는 상대 수비 한 명만 이기면 됐던 거예요. 아, 히딩크 감독 진짜 명장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첫 교체가 빨랐다는 거예요. 미국전 때 지고 있을 때 첫 교체가 68분, 이탈리아전 때는 62분입니다. 지고 있을 때는 교체가 빨라야 돼요. 그래야 경기를 뒤집을 확률이 높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 자, 앞서 말씀드린 히딩크 감독의 용병술이 가능했던 이유 바로 멀티플레이어들의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박지성, 리춘수, 유상철, 이영표, 송종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당시 리춘수 선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히딩크 감독이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감독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조차도 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역량뿐만 아니라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배우고 갈고 닦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중 효과, 관중 소리가 진짜 뒤집니다. 이훈재 골키퍼가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오는 슈팅을 잡기만 해도 크로스 하나만 올려도 난리야. 중거리 슛 때리잖아요. 귀 찢어져요. 자, 그리고 당시 관중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던 게 우리나라가 위기에 닥쳤을 때 막 지고 있을 때 있잖아요. 바로 대한민국 조져버립니다. 이러면은 방금 전에 그 갑분싸 됐던 거 그리고 선수들 사이에 패배의 기운이 스물스물 공유되기 시작할 때 그 기운들을 싹 없애고 마음속에 희망을 채워주는 거죠. 나도 경기를 보면서 그게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선수들이 다치거나 페널티킥 실축하거나 그러면은 안정환 이렇게 실명을 때려버리니까 이게 선수들이 힘이 안 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거리 슛 아깝게 빗나가고 슈퍼 세이브 하고 이런 좋은 장면 때뿐만 아니라 볼 경합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좋은 전환 패스를 하거나 이러면 또 엄청난 함성이 나오더라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최근에 리버풀 대 맨시티, 리버풀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맨시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맨시티를 잡았어요. 안필드였기 때문이죠. 안필드의 팬들이 2002년 우리 같다고. 그냥 센터백이 풀백한테 평범한 패스를 해도 와, 그냥 몸싸움 해갖고 이긴 거에도 와, 이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힘이 나고 관중들이 내 모든 플레이를 엄청 집중해서 보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한 액션 한 액션 할 때마다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착한 형님들. 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선후배 이 서열 문화를 문제시해서 너네 밥 같이 먹어, 경기장에서 이름 불러 이 자식들아, 요 얘기는 뭐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이런 게 실제로 경기장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경기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폴란드전 80분 때 이을용 선수가 스로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드라인에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을룡이 형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을룡이 형이 뭐라고 하시냐면 태영이 형 한 번에 차! 그러시더라고. 사실 그 직전에 태영이 형이 약간 실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을룡이 형이 그 한 번에 차라고 말하고 나서 태영이 형이 한 번에 차더라고요. 되게 착하셔. 그리고 이훈재 골키퍼가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는데 홍명보 선수가 야 짧게 줘, 요런 제스처를 취했어요. 근데 운재 형이 아이 형 올라가
올라가. 이러니까 명보 형이 또 잘 올라가더라고요. 동생들 말을 잘 들어. 만약에 히딩크가 그런 서열 문화를 안 없앴으면 경기장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 동생들이 형들한테 이렇게 원하는 바를 편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형님들이 보면은 되게 순딩순딩하시고 되게 착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형들이 진짜 막 싸가지가 없었다, 개빡셌다, 그러면은 동생들이 귀를 못 폈을 수 있죠. 아무리 이제 감독님이 하라 그래도. 네, 오늘은 이렇게 2002년 월드컵 대표팀이 어떻게 4강까지 갈 수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 준비하면서 당시 경기를 싹 다 봤거든요. 너무 잘하더라. 20년 전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화질은 20년 전 같아요. 또 제가 경기를 보면서 절절히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건 안느의 그 비껴치기 헤더, 지성이 형의 그 포르투갈전 환상 발리지만 사실 우리가 4강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엄청나게 많은 몸싸움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스프린트, 그리고 유니폼을 가지고 벌이는 삿바 싸움,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당해도 참아야 되는 그 인내, 그런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4강은 절대 없었을 겁니다. 그 추억은 정말 한국인으로서 절대 잊을 수 없죠. 어떤 할머니가 그러셨다잖아요.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행복해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때 제가 중1이었거든요. 그때 여기 3본 이마트 TV 전시장에서 봤는데 아들이 있네요 지금. 참고로 이 영상의 후속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나가는 우리 현재 대표팀이 2002년 월드컵 형님들한테 어떤 것들을 배우면 좋을 것 같은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